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4강 금융분쟁조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차이는, 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규정으로서 금융감독원 소속입니다. 감소속인데, 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에 금융이 빠지죠. 이것은 한국투자협회 소속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이 금융감독원 소속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속은 위원이 30인 이내고 회의를 하려면 7인에서 11명 사이로 회의를 합니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됩니다. 근데 분쟁조정위원회는 30인의 반, 15인 이내가 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협회 분쟁조정 담당 임원이 하고 있습니다. 자, 회부 전 처리는, 이것은 미리 회부를 하기 전에 처리를 종결하는 겁니다. 종결. 그래서 이 자체는 말 그대로 조정이 부적합한 경우예요. 조정이 부적합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회부 전에 아예 종결시켜버립니다. 이는 이미 법원에 제소 중입니다. 중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나 조정 신청 후에 소제기를 한 경우에는 회부 전 처리로서 종결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공통입니다. 근데 합의 권고가 있습니다. 합의 권고는, 이는 나중에 합의 권고 등을 먼저 이제 합의 권고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되고 나면 20일 이내에 이 합의된 내용을 만다고 이행을 하고, 합의 권고에 따라서 조정이 되면 20일 내에 이행을 하고, 이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합의 권고 내용은 협의에 제출하면 됩니다. 2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의 효력은, 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거는요, 금융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권력이 있죠. 따라서 이거는요, 말도 재판상 화해계약이 됩니다. 재판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 조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한쪽이 일방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재판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없이 바로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자율기관이죠. 자율기관이기 때문에 이는 공적인 자율규제기관이죠. 공적 규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쪽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또 별도로 또 소송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 납니다. 이거 한번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분쟁조정에 대한 공포에 대한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거는요, 분쟁조정 내용 자체를 비공개해야 됩니다. 비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번 차이 받으시죠. 한번 보면서 보죠. 그 내용부터 이제 일단 보면 되겠죠. 22번. 그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요한 내용 한번 제가 정리해 둔 겁니다. 1. 금융분쟁 22번. 금융분쟁 조정 세치에 관한 설명이다. 적당하지 않은 것은, 금융분쟁조정 제도는 금융기관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한 소비자 보호제도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융기관 이용자가, 또는 이거는요, 금융투자 회사를 이용한 고객이 만다고요, 어떤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걸 조정해 주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가지고 분쟁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회 이상 그 결과를 통지하면 그 후 접수되는 신청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22번은 지금 현재 금융분쟁조정 세칙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에 있는 이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앞에 금융 붙었습니다. 다음, 이미 법원에 제소 중이거나 조정 신청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회부하기 전에 종결시켜버리는 겁니다. 다음요. 분쟁 조정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민법상 화해가 아니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해야 되죠. 4번이 틀렸죠. 이는 분쟁조정이기 때문에 이는 공권력이 있죠. 공적 규제기관이죠. 공적기관입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요, 당연하게 재판상 화해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나중에 요 조정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상 화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없이 그대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율기관인 한국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요 자체는 나중에 민법상 화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한쪽이 이행치 아니하면 별도로 또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재판상 화해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 답은 민법상 화해가 아니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해야 되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23번. 다음은 금융분쟁조정 절차의 과정이다. 괄호 속에 순서를 옳게 배열한 것 해놨습니다. 한번 봐보죠. 제일 먼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를 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사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원장이 합의 권고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합의 권고 안 되면은 조정위원회에 해부를 합니다. 그럼 조정위원회에 해부를 하면 또다시 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하기 전에 다시 또 합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게 바로 합의 조정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심의 결정을 하고 조정 결정 통지에 들어갑니다. 그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한번 받으시고. 다음 24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는 분쟁조정위원회니까 이쪽이죠. 그래서 사실 협회 관계된 거 같이 한번 묶었습니다. 자, 분쟁조정 신청자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위원회는 신청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조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20일 이내에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조정 결정 수락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든 분쟁조정위원회든 20일 이내에 이행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20일 이내. 다음. 자, 3번이 틀렸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조정 결정 또는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으시고 그대로 있는 거니까 앞에 요약을 기준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이제 요 금융위원회 규정에 속합니다. 금융위원회에 속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들어갈 겁니다. 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은 우리가 앞전에 많이 공부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부터는 조금 편하게 공부하면 될 겁니다. 자, 한국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게 제3장이죠. 그 사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투자협회 규정이 있는 건데 제가 요 두 개를 그냥 비교해서 정의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두 개를 정리해 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사실 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관한 규정들은 제가 앞에 많이 모아서 계속 이미 한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자, 1번. 다음 중 그 한국투자협회 규정은 시험에 5문제입니다. 5문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 것과. 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업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로 한국투자금융협회 업무는 주로 영업이죠, 영업. 주로 영업 이런 거죠, 영업. 영업에 관한 규정이죠. 주로 시장이나 금융기관에 관계된 것들은 주로 앞에 뭐였습니까? 금융감독원 규정이었고, 주로 영업에 관계된 겁니다. 자, 우리가 금융투자업자에 관계된 것, 영업에 관계된 것은 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이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겁니다. 그럼 금융투자회사나 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되죠. 근데 앞전에 얘기했지만 금융기관, 요 금융기관에 관계된 것들, 금융기관에 관계된 것들은 주로 요 앞에 얘기했던
금융감독은 금융위원회 규정이죠. 위원회 규정.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는 금융위원회 규정이죠. 그 다음 정권 인수에 관한 것. 그 다음 분쟁 조정. 분쟁 조정에 관한 것들은 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됩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고, 이는 앞전 우리가 제일 먼저 금융위원회 규정을 할 때 우리가 1번에서 한번 정리해 본 거죠. 자, 다음.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상 투자 권유 나왔습니다.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것도 밑에 많이 나와야 돼. 이것도 이미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근데 투자 권유 이것도 시험에는 잘 놓지만은 이것도 이미 많이 한 거죠. 자, 1. 일반 투자자의 경우 대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면담, 질문을 통해 고객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고객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게 우리 1항이 뭐예요? 자, 이번에 요 1항이 이게 뭐예요? KYC 룰이죠. 그래서 일단 고객의 투자 목적, 그 다음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고객 정보를 먼저 파악한다는 게 KYC 룰이고요. 자, 2번. 자, 금융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자, 일반 투자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파생상품 등을 투자 권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이 강된 게, 이 한강이 된 이게 적합의 원칙. 의 원칙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특히 파생상품에 대해서 노는 거니까 연달아서 또 뭐예요? 이는 우리가 적정성의 원칙. 원칙을 따라야 되죠. 특히 파생상품. 방품. 자, 다음. 금융투자회사는 일반 투자자의 고객 정보에 비추어 판매 상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파생 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이건 아니죠. 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이미 미리 먼저 통보를 해야 되죠. 즉, 알리고. 그 다음에 투자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뭐요? 이거는 거래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은, 즉,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를 못한다. 거래를 하지 못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자, 일반 투자 꼭 한다면 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고객 미리 알리고, 그 다음, 고객 꼭 하려고 한다면 일반 투자자로부터 서명되게 방법을 받아가지고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받고, 그래도 고객이 한다면 뭡니까? 그대로 거래를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답은 3번이 틀렸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정보 확인 절차의 불응 등으로 고객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일반 투자에게는 파생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정보를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요? 알리고 그 다음에 또 확인을 받은 다음 그래도 한다면은 일반 투자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뭐요?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가 회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복습 과정이니까 한번 별 붙여놓고 복습해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룰들은 앞전에 공부했던 뭐요? KYC 룰, 적합의 원칙, 그 다음 적절성의 원칙, 그 다음에 설명 의무는 이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데 또 KYC 룰과 적합의 원칙, 설명 의무, 투자 권유는 우리가 뭐요? 불원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적절성의 원칙만큼은 불원 고객에게도 적용된다는 것 이미 했습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요 부분은 또 반복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라 이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파생상품 등을 일반 투자자와 거래할 때 적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또 반복이죠. 자, 1항 금융투자업자와 일반 투자자 간의 장외 파생상품의 매매는 일반 투자자가 회피 목적의 거래하는 경우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일반 투자자가 장외 파생상품만큼은 상품 매매만큼은 뭘 한다? 이거는 장외 거래시. 파생상품의 매매는 일반 투자가 위험 회피 목적의 거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2번 투자
권유 불원 고객이 파생상품을 매매하고자 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고객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도 매매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파생상품에 대해서만큼은 말 그대로 투자, 권유, 불원 고객에 대해서도 적절성의 원칙은 적용됩니다. 되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적절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파생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매매할 수 없다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적절성의 원칙은 말 그대로 투자 권유를 희망하는 고객이든 불운 고객이든 적절성의 원칙은 파생상품에 대한 적절성의 원칙은 다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다음 금융투자회사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투자 권유 위탁 대행의 위탁을 하지 못한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투자 권유 위탁 대행은 장내 파생상품이든 장외 파생상품이든 모두 다 적용됩니다. 공통입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장내든 장외든 파생상품의 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 위탁 대행을 하지 못합니다. 좀 여러 번 반복한 거죠. 주권상장법인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 시에 전문 투자자의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전문 투자자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일반 투자자의 대우를 받는다고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체크하면 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4번. 다음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상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설명서, 투자 권유, 그 밑에 해설해 보면 일반 투자 대상, 투자 권유 시 투자 설명서와 핵심 설명서가 있습니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요 설명의 의무는 일반 투자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의 의무는 전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설명의 의무니까 의무는 전문 투자자에게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명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에게는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투자 권유할 때 투자 권유에 요 투자 설명서와 핵심 설명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설명서는 투자 설명서를 말합니다. 투자 설명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안 해봤으니까 한번 더 하는 겁니다. 핵심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세히 이제 나오죠. 우리 앞전에는 그냥 투자 권유에 대한 그냥 설명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투자 권유에 대한 설명 의무, 설명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핵심 설명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갔죠. 자, 이런 것들 한 번씩 봐두란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는 주로 설명 의무가 있는데 요 설명 의무는 상품 내용, 투자 위험, 그 다음에 수수료 상황 등을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할수록 설명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해했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됩니다. 자, 이해했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요 나와 있는 핵심 설명서는 요 투자 설명서를 이것을 보조할 자료예요. 보조 자료입니다. 보조 자료. 그러니까 핵심 설명서는 투자 설명서의 보조 자료입니다. 이게 보조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핵심 설명서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주로 어디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신용융자 거래 등에 이용됩니다. 신용융자
융자, 요 거래 등의 주로 핵심 설명서가 추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됩니다. 추가. 그래서 이거는 뭐요? 이거는 추가로 교부되는 거예요. 추가로 교부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투자 신용 융자 거래는 할 때는 투자 설명서에다가 핵심 설명 한 개 더 얹어줘야 돼요. 뭐 핵심 설명서를 작성한다 해가지고 투자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투자 설명서는 반드시 작성돼야 되고 핵심 설명서는 위험도가 높은 신용 융자 거래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한 개 더 얹는 거예요. 자, 되는 겁니다. 자, 추가 거래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은 자, 협회의 기본 양식을 토대로 회사에 맞게끔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 요 투자 설명서에 협회 뭐요? 자, 기본 양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회사에 맞도록 회사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다. 그런데 자, 핵심 설명서 같은 경우는 공모형 파생 결합 증권, 공모형 파생 결합 증권. 자, 여기 보면은 뭐야? 자, 우리가 앞에 주식 워런트 증권 있죠? 주식 워런트 증권이 ELW죠? ELW 주식 워런트 증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 요 ELW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래시 개설 계좌가 이게 개설하기가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요, 이 주식 워런트 증권만큼은 이것만큼은 더 뭡니까? 강화하고 있어요. 투자 보호를 더 강화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주식 워런트 증권 같은 경우는 별도 거래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별도 거래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별도 거래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작성하고 그 다음 단계에 또 뭘 한다고 이거는요. 자, 이는 자, 사전 교육 실시도 해야 됩니다. 사전 교육 실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주식 워런트 증권이 제외된다 하니까 아, 이거는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계좌 개설이 용이하고 또 일반 투자들이 쉽게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핵심 설명서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신용 우리가 자, 융자 거래 앞에 있는 신용 융자 거래 있죠? 신용 융자 거래 하고 그 다음에 유사 해외 통화 선물 거래 유사 해외 통화 선물 거래 요 같은 경우는 뭘 한다고요? 세 가지는 핵심 설명서를 추가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부 의무가 있는데 요 투자 설명서 이거 줄여 그냥 설명서 하게 됩니다. 이는 반드시 교부해야 됩니다. 반드시 교부해야 됩니다. 단 수령 거부시만 지어야 됩니다. 투자가 이거 수령 거부할 때 수령 거부시 는 할 수 없죠. 이때만 지어야 되고 이게 아니면 반드시 이거는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가지 1, 그 다음 2, 요 세 가지는 앞에 얘기했죠. 이것만큼은 핵심 설명서만 달랑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투자 설명서를 주고 동시에 또 뭡니까? 핵심 설명서도 동시에 줘야 돼요. 설명서 두 가지를 줘야 돼요. 이거는 이게 추가로 줘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한 개 더 얻는 겁니다. 추가로 자 교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의무가 있는데 이 확인 의무는 이거는 고객에게 서명대여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고객에게서 서명 등의 방법으로 만다고요.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확인 의무를 가집니다. 그런데 핵심 설명서는 이거는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고객 확인은 불필요합니다. 고객 확인은 이는 불필요하고, 요거는 뭐요? 설명한 임직원이 실명하면 됩니다. 설명한 임직원 자의 실명만 필요해요. 실명만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고객 확인을 받으면 없고, 설명을 해준 임직원이 이거는 자기 실명으로 이거는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은 제가 볼 때 큰 건 없고, 자, 이때 적용 대상 있죠? 요 적용 대상 이 세 가지 좀 봐놓으시고요. 이게 주식 원리 정보 자체는 제외된다. 이거는 별도의 거래 신청을 작성했기 때문이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핵심 설명서는 핵심 설명서를 작성했다 해서 투자 설명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투자 설명서를 작성하고 핵심 설명서는 추가로 더 나간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핵심 설명서는 고객 확인이 필요 없고, 바로 뭐예요? 설명한 임직원의 실명이 필요하다는 것.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추가로 이제 관계되는 거니까 5문제 앞에 제가 한국금융규제 5가지 중에 이거는 상당히 놓을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자, 같이 합쳐지는 것은 그냥 같이 합쳐보면 되잖아요. 우리 앞에 공부했던 1번, 2번, 3번은. 자, 4번. 다음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상 설명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금융투자회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되죠. 교부해야 됩니다. 투자 설명서가 설명서입니다. 근데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고객이 수령을 거부할 때는 제외됩니다. 이게 아니면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 두 번째, 투자 설명서의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죠? 자, 확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확인 봐야 됩니다. 이해했음을 또 서명으로 확인 받아야 됩니다. 다음,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방법으로 수령을 거부할 때는 제외되지만은 이게 아니라면 투자 설명서는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 그렇죠? 자, 네 번째,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제공하고 있는 투자 설명서의 기본 양식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앞전에 얘기했지만, 자, 협회의 기본 양식을, 협회에 제공하는 기본 양식을 토대로 회사에 적합하도록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자, 한번 봐보죠. 일반 투자자의 투자 권유 시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나왔네요. 되는 것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핵심 설명서를 교부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공모형 파생결합증권. 물론 여기서 주식 월드증권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융자거래. 그 다음 유사해외 통화 선물거래. 그 답은 볼 필요 없이 답은 4항이 되겠네요. 주식 월드증권은 이거는 핵심 설명서를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는 데서는 제외되죠. 자, 이는 별도 거래신호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건 또 투자보를 더 강하기 위해서 이건 제외시킨 겁니다. 다음, 답은 4항이 되겠고, 6번. 다음은 핵심 설명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핵심 설명서의 교부 대상에는 공모에 의한 파생 결합증권, 물론 주식월드증권은 제외, 그 다음에 신용거래 융자, 유사회외 통화 선물거래가 있다. 그렇죠. 자,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다음, 핵심 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의 방법으로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핵심 설명서 이때 이걸 우리가 고객의 서명 등이나 기명 날인 등으로 확인을 받는 것은 투자 설명서고요. 핵심 설명서는 이거는 투자 설명서의 보조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객 확인 절차는 불필요하고 설명을 한 임직원의 실명만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답은 2항이 틀렸고, 설명 의무는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며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는 전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더라도 투자 설명서는 별도로 교부해야 됩니다. 교부해야 됩니다. 자, 한번 받으시죠. 다음 7번. 이게 이제 보니까
자, 한번 보죠. 그 밑에 해석부터 먼저 보죠. 7번. 파생결합증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결합증권에 대한 위험의 고지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고지 나왔습니다. 자, 밑에 뭐라 했습니까? 한번 해석부터 먼저 봅시다. 위험고지. 파생결합증권도 상당히 우리가 기초자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위험 많이 따르죠? 위험 많이 따릅니다. 물론 여기서 앞에 주식 원리증권은 제외됩니다. 자, 고지 시기. 만기 또는 최종 환매 청구일 이전에 최초로 원금 손실이 요건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된다. 고지 시기. 별 붙여놓죠. 고지 시기. 이게 바로 뭐예요? 파생 결합 정권의 뭐예요? 위험 고지. 고지. 자, 그래서 이때 제일 먼저 한번 고지 시기. 언제 한다고요? 이는 만기 또는 최종 환매 청구일 이전에, 즉 만기 등 이전에 최초로 원금 손실 요건이 발생한 경우, 이러면요 지체 없이, 이때 지체 없이 뭐 한다고요? 고객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지 대상은 공모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증권. 자, 그래서 또 공모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증권입니다. 지금 현재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공모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전문 투자자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일반 투자에게만 됩니다. 일반 투자자만 대상이 됩니다. 자, 다음 여기 가면 고지사항은, 자, 밑에 고지사항 그렇죠? 고지사항 상에 보면, 자, 원금 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받으면 되고요. 1항은 그때 보시면 되고, 2항에 자, 조기 상환 조건 및 조기 상환 시 예상 수익률. 조기 상환 조건 및 자, 조기 상환 시 예상 수익률. 요거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원금 손실 요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기 예상을 한다면 예상 수익률을 받는다 하는 종입니다. 조기. 또 이걸 조기 바꿉니다. 이걸로 뭘 바꾼다고요? 만기로. 틀립니다. 자, 만기 상환 조건인과 만기 상환 시의 예상 수익이 아닙니다. 조기. 지금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조기에 하려면 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기. 그 다음에 환매 청구 방법. 그 다음 환매 청구 기간. 그 다음 환매 수수료 등도 고지해줘야 된다고 말이죠. 환매 조건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고지 방법은, 자, 일반 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서신, 그 다음 전화, 전자우편 등 전자통신 방법 등이 가능합니다. 자, 많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요 정도까지 요거는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요. 한번 요거는 봐두시죠. 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상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이 만기 전에 손실 요건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이럴 경우 통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항 만기 상환 시점의 예상 수익률 틀렸죠. 만기는 필요 없습니다. 조기 상환 조건과 조기 상환 시의 예상 수익률입니다. 그 일부에 틀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잘 바꿉니다. 조기인데 이걸 만기로 바꾼다는 겁니다. 가만 딱 보세요. 시험 낼 수 있는 걸. 그 다음에 2항의 조기 상환 조건. 그 다음에 혹시 문구에 이거는 4개가 넣으면 분명히 조기 상환 조건이든 조기 상환 시점의 예상 수익률이든 이 두 개 한 개를 만기로 바꾸기 때문에 조기를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금 손실 요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이런 간단한 거고, 환매 청구 방법, 환매 청구 기한,
환매 수수료 간단한 거죠. 자, 이건 눈치만 좀 잘 긁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봐두시면 되죠. 7번. 8번. 자, 다음은 파생결합증권의 위험고지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융투자회사는 공모로 발행된 어떤 거?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이 만기일 또는 최종 상환일 이전에 최초로 원금 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의 고지를 지체 없이 통제됩니다. 자, 이게 대한 것은 틀린 것. 자, 그럼 바로 이거네. 그죠? 감쪽 놓은 거네요. 자, 1항. 공모로 발행된 주가 지수 연계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앞에 제가 주식 월드증권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다음, 일반 투자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에게도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해야 된다. 알죠? 앞에 요 전문가들은요, 위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험의 고지도 누구한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일반 투자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적합의 원칙과 적정의 원칙을 따져 내는 거기 때문에 이는 일반 투자자만 하면 됩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우리 앞에 KYC 룰이라든지 적합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그 다음 한 개 더 앞에 말한 이 파생결합증권의 고지 의무 이런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망이 틀렸고요. 전문 투자자는 제외. 4번 조기상환 시의 예상수익률이나 청구방법 및 환매 수수료는 고시 사항에 속한다. 그렇죠. 자, 됐고요. 9번 펀드 판매 시 금지 행위입니다. 이것도 한번 몇 대 해설을 몇 개 한번 봐놓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많이 해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럴싸한 말, 좀 적당한 말로 고객을 오해나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들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자, 펀드 판매 시 금지 행위에 기억 봐서 기억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회사가 받는 판매 보수 또는 판매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이것만으로 뭡니까? 특정 펀드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 촉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는 적부합니다. 자, 밑에 한번 쭉 봐놓으시고 그 다음 기껏해 펀드 판매의 대가로 다른 투자보다 부당하게 높은 매매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이것도 금지됩니다. 그 다음 리얼. 자, 앞에 많이 해본 거죠. 이건 리얼은 예상 수익률의 보장 또는 확정적인 단원 또는 이를 암시하는 포인 등 실질 배당 상품의 본질에 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들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펀드는 실적 배당이잖아요. 근데 실적 배당인데 이걸 보장해준다, 확정한다 말 자체는 이거는 채무 상품이죠. 채무증권이죠. 자, 그래서 실적 배당 상품에서 이런 걸 설명 안 됩니다. 그래서 리얼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 다음 쭉 넘어가면 그 리형 봐요. 리형. 판매회사의 직원이 집합투자업과 관련된 수탁 업무, 그 다음 자산 보관 업무, 그 다음 일반 사무 관리 업무 또는 고유 운영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누가? 판매회사의 직원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직원이 하면 이거는 뭐 한다고요? 이거는 겸직하는 거는 이거는 금지됩니다. 자, 그래서 9번 한번 봐보죠. 자, 이거 인도로 봐두란 말입니다. 자, 앞에 다 금지행위니까 나머지 상식을 풀고요. 1. 펀드 판매의 대가로 다른 투자보다 부당하게 높은 매매수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되죠. 예상 수익률의 보장, 확정적인 단원, 그 다음에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도 금지되죠. 판매회사의 직원이 집합 투자업과 관련된 수탁 업무, 일반 사무관리 업무 또는 고객재산 운용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되죠. 근데 합리적인 근거를 이유로 해서 특정 펀드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 촉진 노력을 하는 것은 적부합니다.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아니죠. 자, 이건 사항이 답이 되겠네요. 사항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 펀드 판매 시 금지행위 박스에서 이거는 기억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합리 근거가 없이 판매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그냥 뭡니까? 펀드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를 한다면 이거는 이거는 금지사항이지만은 합리가 있을 경우에는 적부하기 때문에 이건 금지사항이 아닙니다. 그 9번 답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가 박스 안에서 기억과 그 다음에 앞에 니언과 리얼과 리형은 좀 봐주시라 했습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그 10번에 한번 봐보죠. 10번.
협회의 표준 투자 권유 준칙상 투자 권유 대행인의 업무 검증인가 아닌가 태어났습니다. 이때 투자 권유 대행인도 많이 했죠. 투자 권유. 투자를 권유해 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매매를 하면 안 되죠. 매매하고 투자 권유입니다. 권유. 그 다음 파생상품도 할 수 없죠. 투자 권유 대행은. 자, 1. 고객 또는 그 대리로부터 매매 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요거는 당연하게 금지 행위죠. 매매 주문을 수탁하면 안 되죠. 이는 말 그대로 고객 등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이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투자 권유를 대행하는 겁니다. 자, 회사 자료가 아닌 대외적으로 권위가 인정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자, 답은 이항이 되겠고, 금융투자회사 등의 매매 하면 안 됩니다. 매매나 또 그 밖에 정보 관리하면 안 됩니다. 이놈은 투자 권유를 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매 등을 직접 하면 안 되죠. 자,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 권유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 안 됩니다. 금지행위입니다. 이런 받으시고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건 아니니까 계속 해본 거니까 한번 봐주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투자 권유 대행이 이것은 여기뿐 아니라 앞전에 우리가 직무윤리, 그 다음 자본시장법, 그 다음에 쭉 계속 다 해온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보면 금융투자회사에 이제 조사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 윤리성에 따지는 거죠. 조사 분석 자료에 대한 공표가 금지되는 사항이 아닌 것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죠. 자, 11부터는 제가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분까지 했는데, 이 투자협회의 내용들은 사실 반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공부하기 좀 수월할 겁니다. 이거 봐도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 본 내용에다가 좀 상징 의미만 몇 개만 좀 얹고 또 몇 개 좀 관계된 것만 좀 추가된 것만 몇 개 얹으면 상관없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11분부터 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